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29번째 성공한 하이제킹, 사라진 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9번째 20만 달러와 영원히 사라진 DB 쿠퍼. 1. 비행기 탈취가 쉬웠던 1970년대. 지난 2024년 6월 영화 하이제킹이 개봉을 했습니다. 하정우, 여진구, 성동일, 최수빈 등 이름값 높은 배우들이 출연을 했고 평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의외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영화 중 하나예요. 이 영화는 1971년 실제로 일어났던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이유로 많은 기대를 모으기도 했지만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는 실화 바탕 영화의 한계 때문이었는지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면 나름 흥미진진하게 볼만한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은 강원도 고성에서 살던 김상태가 속초공항에서 출발해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를 하이제킹해서 북한으로 넘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 전에도 1958년 2월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항공기인 창랑호가 남파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당해서 북한으로 끌려간 사건도 있었고요. 1969년에도 대한항공 소속 YS-11 여객기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돼서 북한으로 끌려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정부는 보안 검색의 강화, 승객의 익명 및 타인 명의의 사용 금지, 비행장 직원에게 사법권 부여, 무장한 항공보안관 탑승, 조종사에게 권총 지급과 함께 조종실 문을 반드시 잠그도록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제 폭발물을 몸에 두른 김상태는 별다른 제지 없이 비행기에 탑승을 했고요. 승무원 5명과 54명의 승객을 태운 이 여객기는 김상태의 협박에 의해서 북쪽으로 기술을 돌려서 날아가다가 수습 조종사였던 천명세가 김상태를 총으로 쏘아 사살하고 김상태가 떨어뜨린 수류탄을 자신의 몸으로 덮어 폭발을 최소화하면서 납치 미수로 끝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작원이나 김상태처럼 북한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인물에 의해서 하이제킹이 벌어졌었다면 중동권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행위의 일종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돈을 목표로 한 하이제킹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미국의 9.11 테러 역시 이슬람 테러 단체 알카에다가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 등을 공격한 자살 테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69년 YS-11 여객기가 납북 이후 항공기 보안 규정을 강화했던 반면에 미국은 2001년도까지도 보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신원 확인도 허술했고 무기를 소지한 채로 비행기에 탑승했고요. 조종석 역시 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테러범들은 무려 4대의 비행기를 납치할 수 있었고 이 중 승객들의 저항으로 추락한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3대가 목표 지점에 충돌하게 되었죠. 물론 9.11 테러 이후 보안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말입니다. 2. 53년이 지난 지금도 잡히지 않은 하이제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신비한 항공 납치범은 DB 쿠퍼로 불리는 댄 쿠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이름 역시 범인이 스스로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1971년 11월 24일
포틀랜드 공항에서 댄 쿠퍼라는 남자가 시애틀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보잉 727 기종의 노스웨스트 항공 소속의 305편의 이 비행기에는 36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안정적인 고도에 이르렀을 때 쿠퍼는 승무원에게 작은 쪽지 한 장을 건네줍니다. 당시 그는 매우 젠틀했기 때문에 승무원은 내 연락처를 묻는 쪽지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이 쪽지를 열어보니까 깜짝 놀랄 내용이 적혀 있었죠. 나는 지금 폭탄을 가지고 있다. 나의 지시를 따라라. 실제로 그 남자는 자신의 옆자리에 올려놓은 서류 가방을 열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다이너마이트 막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승무원은 남자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고 그는 거래 가능한 현금 20만 달러를 준비해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더불어 앞으로 매는 낙하산 2개와 뒤로 매는 낙하산 2개도 요구를 했고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연료를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요구합니다. 승무원은 즉시 조종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요. 조종사 역시 관제탑에 이 내용을 전달합니다. 관제탑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 납치범의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 납치범이 바로 쿠퍼였죠. 마침내 저녁 5시 30분경 시애틀 공항에 비행기가 내리자 경찰은 준비했던 돈과 낙하산을 전달했고 쿠퍼 역시 자신을 제외한 35명의 승객 모두와 2명의 승무원을 석방합니다. 비행기에는 이제 쿠퍼와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승무원 2명만이 남게 되었고 쿠퍼는 멕시코로 갈 것을 요구했지만 기장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연료가 부족해서 못 간다라고 말하자 네바다주의 리오 공항을 목표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출발하고 나서는 랜딩 기어, 그러니까 착륙 장치를 내리고 여압 장치, 항공기 내부의 기압을 조정하는 장치를 끈 채로 최저 비행 고도에서 최저의 속도로 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사실은 조종사들도 이게 가능한지 몰랐지만 가능하니까 쿠퍼는 가능하니까 그대로 해라 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객실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남은 인원들을 모두 조종실에 밀어 넣습니다. 사실 쿠퍼가 멕시코를 목적지인 것처럼 말했지만 승무원들은 물론 경찰까지 그가 비행기 후미의 계단을 통해 공중에서 낙하할 것이다 라는 사실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현금 20만 달러를 준비할 때 100달러짜리가 아닌 20달러짜리로 20만 달러를 준비해서 돈가방의 무게를 잔뜩 늘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우면 이걸 갖고 도망갈 생각을 못할 거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겠죠. 그리고 8시경 한순간 비행기 내의 기압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꼬리날개 쪽이 들리는 듯한 느낌에 승무원들은 쿠퍼가 뛰어내렸음을 짐작합니다. 그러나 객실을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쿠퍼가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침내 비행기가 리오 공항에 도착해서 경찰이 비행기 내부로 들이닥쳤을 때 비행기 안에서는 비행기표와 넥타이 핀 이외에 쿠퍼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낙하산 중 한 쌍은 레저용으로 한 쌍은 군용으로 마련을 해서 전달을 했었는데 쿠퍼와 함께 사라진 것은 레저용에 비해서 튼튼하지만 방향 조절이 힘든 군용 낙하산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쿠퍼는 이 군용 낙하산을 메고 탈출을 한 거죠. 조종사들도 몰랐던 조종 기법을 알려주거나 군용 낙하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정도로 쿠퍼는 비행 관련 기술이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후 미국 역사상 최대의 수색 작전이 시작됩니다. 경찰은 승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예상 낙하 지점을 오리건주 포틀랜드 북동쪽의 기퍼드 핀쇼 국유림 지대로 추측합니다.
근처의 모든 도로를 통제했고 비행기의 경로를 헬리콥터로 되짚으면서 항공 수색을 펼쳤고요. 루이스 강의 바닥을 뒤지기 위해 잠수정까지 동원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쿠퍼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죠. 경찰은 11월의 날씨에 평범한 양복 차림이었던 쿠퍼가 10kg 가까이 되는 돈가방과 함께 낙하에 성공했다라고 해도 곧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수색을 종료합니다. 그러나 1980년 2월 쿠퍼가 낙하했을 것이라고 추정되었던 지점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진 콜롬비아 강 어귀에서 한 8살짜리 소년이 진흙에 묻혀 있던 돈다발 5,800달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즉시 지폐의 일련 번호를 확인했고요. 이것이 쿠퍼에게 주었던 20만 달러 중 일부라는 사실을 밝혀냈죠. 결국 경찰은 다시 컬럼비아강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을 했지만 다른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한 점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쿠퍼는 컬럼비아강까지 살아서 이동했다라는 것이고 경찰의 추정처럼 낙하산이 나무에 걸렸다거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점이죠. 3. 사건 이후 이처럼 댄 쿠퍼라는 인물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몇몇의 유력 용의자들은 분명 존재했죠. 리처드 맥코니 주니어는 실제로 사건 4개월 후에 쿠퍼와 유사한 방식으로 항공기를 납치하고 50만 달러를 챙겨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데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 체포가 됐고 이후 탈옥을 시도하다가 사살당합니다. 하지만 쿠퍼 사건 당시 그는 라스베이거스와 유타주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쿠퍼 사건의 용의자에서는 제외됩니다. 1995년 두에인 웨버는 사망하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내가 댄 쿠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FBI 얼굴 인식 프로그램으로 두웨인 웨버의 사진과 쿠퍼의 몽타주를 비교했을 때 가장 일치하는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쿠퍼 사건 당시에 쿠퍼가 남긴 넥타이에서 채취한 DNA와 웨버의 DNA를 비교한 결과 다른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밖에도 약 1,000명에 가까운 용의자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댄 쿠퍼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은 없었고요. 사건 발생 5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존재는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비행기에 탑승해서 20만 달러라는 거금을 챙기고 사상자는 한 명도 없이 깔끔하게 사라진 댄 쿠퍼. 20만 달러라면 현재에도 약 2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요. 1970년대 가치로 환산한다면 당시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한 채 1,000만 원이 안 될 정도였으니까 아파트 30채가량의 금액이라고 좀 단순하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숨을 걸어볼 만한 금액이기는 한데 실제로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은 또 별개의 문제겠죠. 그리고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미스터리한 인물입니다. 그때 당시에 군용 낙하산을 메고 또 비행기에 대한 지식도 이렇게 풍부하고 무사하게 탈출할 수 있는 또 다이너마이트도 대량으로 구매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인물이 그렇게 흔하진 않았을 텐데 그 인물을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사실도 미스터리하죠. 당시에 40대 정도로 짐작이 되었으니까 지금은 이미 사망했을 확률이 높고 살아있다라고 해도 90세는 훌쩍 넘었을 댄 쿠퍼. 아마도 그와 그가 벌인 범죄에 대한 미스터리는 영원히 미궁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